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대게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람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저도 얼마 전까진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이 또 피고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또 사기를 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아직 배움이 많이 필요한 어린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 큰 성인이라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말이 틀릴 때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엄마 없이 자라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모르던 우리 며느리가 저의 독한 교육으로 인해 사람이 되는 날도 오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버릇없던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믿기만 한 아이는 아니니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속초에서 작은 대게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라 남편의 자상한 모습만 믿고 덜컥 결혼을 결심했었죠. 그땐 시부모가 뭔지 시집살이가 뭔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여태까지 몰랐던 끔찍한 시집살이가 펼쳐지더라고요. 남자 형제가 한 명도 없던 남편은 집안의 귀한 독자였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그 옛날, 독자가 얼마나 중요한 대접을 받는진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들을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닥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냐? 나이도 어린 것이 결혼했으면 얼른 애부터 낳질 않고. 아유, 저 모질이 살림도 할 줄 몰라. 가르칠 게 산더미인데 애도 못 낳고 있으면 어쩌자는 게냐? 내가 아주 며느리 잘못 들였지. 암 잘못 들였고 말고. 게다가 시어머니는 어찌나 간섭이 심하신지 별것도 아닌 걸 자꾸 임신하고 연관지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결혼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대게집에서 같이 일을 도왔는데 계속 찜기에 대게를 찌다 보니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매일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 팔이라도 걷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여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다녀야 애가 들어서는 법이다. 아유,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니 애가 들어설 턱이 있나? 아니, 제가 뭐 짧은 치마를 입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겨우 소매 한번 걷었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꾹꾹 참기만 했죠. 전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낳아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아이는 쉽게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2년째다. 네가 우리 김씨 집안 될 아주 끊어버릴 작정인겠냐? 옛말에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랬다. 황댕이가 크길래 애를 순풍순풍 낳을 수 있을 줄 알고 들였더니만 아주 개짓구실도 못하는 년이었구나. 우리 귀한 아들이 어디서 저런 못난 걸 데려와선. 대게집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선 쉬지도 못하고 저런 잔소리만 듣고 있으니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너무 괴로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던 절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줘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운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드디어 제 뱃속에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박받던 세월에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 제 뱃속의 아이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이었습니다. 뱃속의 아들을 품고 있던 10달 동안 저는 생전 받아보지 못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펴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주셨죠. 그런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고 걱정하던 건 제가 아니라 제 뱃속에 있는 귀한 이대 독자였다는 사실을요.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던 그 순간 이후 제 삶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이대 독자를 왕처럼 떠받들여야 하는 하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예, 우리 귀한 이대 독자가 목이 마르다잖니? 어서 물 안 떠오고 뭐 하는 게야? 네, 어머님. 아유, 따뜻하게 데워오지 못할 망정 이렇게 차가운 물을 떠오면 어떡하냐? 우리 귀한 이대 독자가 찬물 먹고 몸이 상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겠냐? 으휴, 넌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귀한 김씨 집안 씨를 주고 낫게 해줬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싹싹 기어야지. 하여튼 눈치도 없는 년. 죄송해요. 다시 떠올게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품 안에 끼고 살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당장 저를 불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고 호통을 치는 것도 다반사였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에 대들 자신이 없던 전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군요. 이대 독자라며 떠받들어주는 가족들 때문에 아들의 인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다 같이 앉아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와, 갈비찜이다! 제 아들은 밥상 앞에 앉자마자 가운데 놓여있던 갈비찜 그릇에 손을 쭉 뻗더군요.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아닌 맨손으로 갈비를 왕창 집어다가 자기 밥그릇 위에 올려놓고는 와구와구 입에 막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6살 어린아이라지만 너무나도 버릇이 없는 그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환아, 그러면 못 써.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엔 먼저 음식 집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음식은 젓가락으로 집어야지. 손으로 집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 하는데 손으로 그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먹니? 그리고 음식은 다 같이 먹는 거니까 너 혼자 그렇게 다 가져가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도 드셔야 하잖아.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건 내가 제일 먼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전 귀한 이대 독자니까 먹고 싶은 거 혼자 다 먹어도 된대요. 그쵸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 이대 독자 말이 맞지. 예, 너 보자 하니까 아주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구나. 네가 뭔데 감히 우리 귀한 이대 독자한테 썽을 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어른들보다 먼저 손을 뻗을 수도 있지. 우리 김씨 집안 대를 이을 귀한 손주인데 그것 하나 못하냐? 그리고 아직 손이 작아 젓가락질이 어려운 애가 손으로 좀 집어먹으면 어때서? 설마 우리 귀한 손주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감이라뇨. 저 태환이 엄마예요. 태환이가 이대 독자라 예쁜 건 알지만 그런 기본 예절은 가르쳐야죠.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우리 태환이가 미움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긴 누가 미움을 받아? 우리 하나뿐인 귀한 손주한테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당장 데려와라. 내가 아주 사지를 찢어 죽여놓을 테니. 아휴, 밥상머리에서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걸 보니 세상 참 좋아졌구나. 할머니, 그럼 저 이거 혼자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다 먹어도 되지. 우리 예쁜 손자 혼자 다 먹거라. 네 애민 이 할미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 안 그래도 예전부터 제 아들의 버릇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는 제 아들이 인간 말종으로 자라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어요. 저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제 아들을 그런 꼴로 만들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매일 밤마다 시어머니 몰래 아들을 불러내 예절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환아, 엄마 말 잘 들어. 할머니가 널 너무 예뻐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시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너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도 못 사귀고 나중에 어른 돼서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말은 반만 듣고 엄마 말 들어. 알았지? 아들은 처음엔 제가 하는 말에 딴청을 부리며 귀찮아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눈에 띄게 행동이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점잖게 행동한다며 자기 손주가 전생에 성인 군자였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후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한시름 놓자마자 조금 잦아든 것 같던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다시금 심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얘,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혜완이 하나 낳았다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셈이야? 너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몇 년을 지켜봤다.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냐? 자고로 시집을 왔으면 자손을 이어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 것을 넌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게냐? 네? 어머님, 어머님이 아들 낳으라고 하셔서 태안이를 낳았잖아요. 자손을 이으라고 하셔서 이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야? 태완이를 낳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너 우리 집안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우리 훌륭한 김씨 집안이 널리 널리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 하나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라고? 아들 셋을 쏨풍쏨풍 낳아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님, 애가 생겨야 애를 낳죠. 생기지도 않는 애를 저 혼자서 어떻게 낳아요? 뭐라고? 어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아휴, 며느리라고 드린 것이 이리도 쓸모가 없어서야 원. 너 그렇게 애도 못 낳는 몸뚱이로 우리 집안에 빌붙어 있을 거면 밖에 나가서 여자라도 하나 데리고 와라.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몸이라도 빌려서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밖에서 여자를 데려오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머님도 아들을 한 명만 낳으셨잖아요. 나랑 너랑 같으냐? 나 땐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반일까지 했으니 애를 가지기 어려웠지. 그런데 넌 삼시세끼 제대로 된 밥 다 챙겨 먹고 뜨뜻한 방바닥에 등 지지면서 자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애를 왜 못 가져? 얼마나 밭이 안 좋으면 우리 건강한 아들이 씨를 주는데도 받질 못하냐 말이다. 어휴, 저 못난 것 같으니라고. 됐다.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알아오던지 해야겠다. 우리 김씨 집안에 어쩌다가 저런 것이 들어왔는지 원. 저는 너무 서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군요. 마치 죽을 죄를 진 죄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라고 왜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우리 태안이한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만은 굴뚝 같았는데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으련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환자분은 자궁이 원래 안 좋으셔서 첫째 아이를 낳으신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며 자궁이 더 망가져서 이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하나 더 낳는 것뿐인데 이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뇨.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불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하더군요. 저는 매일매일 너무 괴로워 죽고만 싶었습니다. 만약 저를 위로해주는 남편이 없었더라면 전 이미 아들만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어머니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험한 말만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난 당신이 우리 예쁜 태환이도 낳아주고 가게 일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난 있지? 아들 하나 더 필요 없어. 우리 태환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당신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 태환이만 열심히 키워보자고. 알았지? 저는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의 품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아들만 바라보며 이 모진 시집살이를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제가 열심히 일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만 있다면 그깟 시어머니의 못된 말 몇 마디 못 참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꿋꿋이 시집살이를 버텼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아들도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죠.
그런데 저를 너무 괴롭혀서 벌이라도 받은 걸까요? 그때까지도 저에게 나쁜 말을 매일 뱉어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119죠?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 얼른 좀 와주세요. 얼른요. 제가 집에 돌아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원래도 지병이 있던 어머니는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악을 쓰며 모진 말을 내지르던 시어머니였는데 한순간에 관에 들어가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지만 않았어도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허탈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어색하더군요. 시집살이를 하도 겪으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도 참 나쁘죠. 막상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 나니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단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대게집도 열심히 운영하고 아들을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결혼 당시엔 테이블도 몇 개 없는 작은 대게집이었는데 이제는 2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규모까지 커졌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 남은 소원은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우리 아들만 30대 중반이 되도록 여자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환 엄마, 태환인 아직도 여자가 없대? 인물도 훤칠하고 회사도 착실하게 다니는데 왜 그런데? 내가 중매라도 한번 서줘? 중매는 무슨,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알아서 데려오겠지 뭐. 그나저나 민수 엄마, 민수는 요즘 잘 지내? 이혼하고 많이 우울해한다며. 아유, 그놈 맨날 술만 먹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어.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깟 이혼이 뭐 대수라고.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나 봐. 아유, 애들 결혼할 때 해줬던 집만 아깝게 됐지 뭐. 태환 엄마, 나중에 태환이 결혼시키게 되면 절대로 비싼 집 해주지 마. 내가 해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 맞아, 태환 엄마. 나 아는 친구도 작년에 아들을 이혼시켰는데 집 해준 걸로 후회 많이 하더라고. 기껏 며느리 직장 근처에 고르고 골라 좋은 집을 해줬더니만 3년도 안 돼서 이혼한다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 애들이 모은 돈도 들어가 있다 보니 재산 분할 과정도 복잡하고 결국엔 합의가 잘 안 돼서 집을 팔아서 나눠 가졌는데 신경 써서 해준 신혼집이 공중 분해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허망하더래. 그러니까 태환 엄마, 태환이 결혼할 때 절대로 집 사주지 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요즘 여자애들 얼마나 영악한데 태환이가 아무리 착실해도 여자 쪽에서 얼마 못 살고 이혼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엔 무조건 전셋집으로 해주고 명의도 주지 마. 알겠지? 그런데 아직 아들의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그냥 웃어 넘기기만 했어요. 아무리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지만 제 아들도 그러란 법은 없잖아요. 게다가 아직 한 번도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서 그냥 나중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잠시 머릿속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 어린 예비 며느리는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성격이 발랄하고 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데 제가 뭐 재고 따질 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곧장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애들이 살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니 예전에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은 이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들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서울이라서 그런지 전셋값이 만만치 않더군요. 예? 7억이요? 아니 무슨 전셋값이 그렇게 비싸요? 신축도 아니고 평수도 그리 넓지 않은데
이 근처에선 그래도 여기가 제일 싼 거예요. 강남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 정도 가격엔 집 구하지도 못해요, 사모님. 대게집을 크게 운영하며 돈을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7억이라는 전셋값은 제게도 부담이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숫자를 듣자마자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변두리로 나가자니 아들의 회사랑 너무 멀어지기도 하고 어차피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국 전 가지고 있던 현금에 대출을 조금 받아 아들 부부의 신혼집으로 그 전셋집을 해주었답니다. 물론 친구들의 조언대로 명의는 제 명의로 했고요. 그 후 아들 부부는 그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고 보니 며느리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날 편한 시애미로 대한다지만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었어요. 어머님, 얼굴에 이게 다 김이에요? 우와, 점박이 같아요. 전에 살던 옆집 강아지가 어머니처럼 얼굴에 점이 많았거든요. 보면 볼수록 진짜 비슷하다. 어머님, 사진 좀 찍게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아빠한테 보내서 옆집 강아지랑 비슷하지 않냐고 물어보려고요. 엥? 어머님, 옷 새로 사셨어요? 에이, 옷이 너무 별로다. 옷이 너무 딱 맞으니까 어머님 뱃살이 접힌 게 다 보이잖아요. 삼겹살, 아니 오겹살 같아요. 어머님처럼 뚱뚱하고 뱃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딱 붙는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입어야 뱃살이 가려지는 거라고요. 제 외모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놀려대는 그 모습에 너무 황당해서 차마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더군요. 제가 무슨 지 친구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버릇없는 말투로 저에게 핀잔을 주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아우, 냄새나. 어머님, 어제 뭐 고구마라도 한 박스 드셨어요? 변을 보셨으면 환기라도 좀 시키시지. 저 방금 화장실 갔다가 코가 썩는 줄 알았잖아요. 아우, 뭐야. 또 대게예요? 아우, 진짜 지긋지긋해. 아무리 대게집을 하신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게만 자주 주실 수가 있어요. 전 대게보단 랍스타가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랍스타 쪄주세요. 어머님, 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왕창 큰 걸로요. 어휴, 아우 비린내. 어머님, 손 깨끗이 씻으신 거 맞아요? 어머님이 깎아주신 사과에서 왜 비린내가 나요? 아우, 갑자기 속이 안 좋네. 그러게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비누로 손을 박박 씻으라고 했잖아요. 예쁘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는 어른한테 막무가내로 구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동안 하도 예의 없게 굴길래 이 시엠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태안이 너도 네 마누라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남편인 너라도 애한테 주의를 줘야지. 어떻게 이런 애를 그냥 놔두니? 에이 엄마, 당연히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잘 안 고쳐지나 봐요. 장인어른이 그러시는데 소위 얘가 엄마를 일찍 잃고 장인어른 혼자서 키우시느라 오냐오냐 했던 게 없지 않아 있대요. 그래서 버릇이 조금 없는 것 같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치, 어머님, 좀 꼰대 같은 면이 있으시다. 저희 아빤 이런 사소한 걸로 뭐라고 안 하시는데. 어머님, 원래 사람은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전 평생 이렇게 컸는데 어떡해요 그럼. 갑자기 예의 운운하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건 저한텐 억압이라고요. 참고 참다 한 소리 했더니 꼰대라면서 받아친 며느리를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사돈 어른이 오냐오냐 하며 키웠다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게다가 말만 믿게 하면 몰라 행동에서까지 예의라곤 쥐뿔도 없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예, 어른이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먼저 들어? 이런 건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야. 아무리 사돈 어른이 널 오냐오냐 하며 키우셨어도 이런 건 학교에서라도 배우지 않니? 헤이, 요즘 세상에 누가 먼저 먹으면 뭐 어때서요?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는 거죠, 어머님. 어머, 얘 좀 봐. 어른이 누워있는데 누가 그 위로 훌쩍 넘어다니니? 저 구석 쪽으로 돌아서 가질 않고
그러다 실수로 밟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쪽이 지름길이라서요. 그러게 왜 침대에 놔두고 거실에 누워 계세요? 그리고 저 몸이 날렵해서 절대로 밟을 일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밟으면 좀 어때서요? 제 몸무게가 어머님 몸무게 반밖에 안 되는데 밟아도 아프지도 않을걸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꼬박꼬박 말대꾸에 어찌나 말이 안 통하는지 정말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심성이라도 못 대내면 이혼이라도 시켜서 쫓아낼 텐데 하는 행동은 미워도 속마음은 착한 아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런지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칠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그냥 아들이 좋다니까 며느리가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군요.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며느리가 임신을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2대 독자인 제 아들에 이어서 3대 독자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거였죠. 저는 3대 독자를 떠나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렇게 말갈량이 같은 며느리가 예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너무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게집 문을 닫고 속초에서 서울까지 갔답니다. 손수 끓인 미역국에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린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나 예쁜 손줄 낳아주다니 내가 정말 너한테 고맙구나. 그리고 이건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아기 낳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걸로 너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거라.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줬는데 며느린 봉투 안에 든 돈을 세어보더니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에이, 겨우 100만 원? 어머님, 설마 출산 선물을 이걸로 퉁치시려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쪼잔하시다. 귀한 3대 독자까지 낳아줬는데 보답이 겨우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선물 다시 주세요. 뭘로 받으면 좋을까? 저희 이제 아기도 키우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니까 5억만 더 해주시면 되겠다. 어머님, 저 5억 주세요. 뭐라고? 5억?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니? 네? 장난이라뇨. 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이가 2대 독자라서 엄청 귀하게 컸다면서요. 그런데 전 2대 독자보다도 더 귀한 3대 독자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만한 선물은 받아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마치 맡겨놓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제게 5억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예의 없게 구는 것도 다 참아줬는데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출산 후 몸이 다 회복도 되지 않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지만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내가 보자 하니까 시애미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뭐 3대 독자를 낳아줘? 너 우리 집에 애 낳아서 장사하려고 들어왔니? 어떻게 그런 되먹지 못한 말을 내뱉어? 저는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아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만 저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대신 자기가 사과한다고 하는데 어찌나 분통이 터지던지 손주도 낳은 마당에 당장 이혼하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전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수 있을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고민 끝에 답을 내린 저는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제가 화난 것도 모르고 또다시 해맑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빈손으로 오신 거 보니까 선물도 하나 안 사오셨나 보네요. 저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오실 때 과일이라도 한 박스 좀 사다 주시지. 내가 설마 손주까지 낳아준 우리 며느리한테 빈손으로 왔겠니? 당연히 선물을 가져왔지. 자, 여기 있다. 널 위한 특급 선물이니 한번 열어보거라. 저는 특급 선물이라며
며느리에게 노란 종이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지레 짐작하고선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알겠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5억 주시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7억이니까 거기에 5억 합쳐서 12억 주시는 건가 보다. 정말 신난다. 그럼 이 안에 수표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 넣은 통장을 통째로 주셨나? 뭐? 12억? 보자 보자 하니까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그동안 예의 없이 굴어도 며느리라고 꾹꾹 참아줬더니 뻔뻔하게 12억을 그냥 내놓으래? 제가 화를 내자 당황한 며느리는 그제야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며느리가 꺼낸 서류는 바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집 계약서잖아요. 그래, 거기 써 있는 계약 기간 보이지? 2달 후면 이 집 전세 계약도 끝이다. 내가 웬만하면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집주인한테 2달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짐을 빼겠다고 말해두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 집을 빼면 저흰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너처럼 되먹지 못한 애한텐 이런 비싼 전셋집은 어울리지도 않는구나. 내가 500에 30짜리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얻어줄 테니 거기서 살거라. 너한테 월세방도 아깝다만 내 손질 봐서 그렇게라도 해주는 거니 잔말 말고 따르고. 그제야 며느리는 상황 파악을 했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현실을 부정하는 말을 내뱉더니 이윽고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버릇없게 군 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전셋집만은 빼지 말아주세요. 이제 아이도 있는데 반지하 월세방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게 진즉에 내가 몇 번 얘기했을 때 들었어야지. 여태까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집이 없어진다니 반성하는 게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저희 아빠는 제가 틱틱거리면서 말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어머님도 당연히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길래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예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들 뭐가 잘못된 건진 전 잘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건데 잔소리만 하시니까 짜증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턴 반성하고 저 진짜로 안 그럴게요.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말도 예쁘게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반성하겠다고? 여태까지 3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서 하루아침에 반성하겠다는 네 말을 어떻게 믿니? 진짜예요. 진짜 약속할게요. 만약에 제가 반성을 못하면 그땐 절 때리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전셋집에서만은 계속 살게 해주세요. 네? 네가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해도 난 너 못 믿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난 네가 진짜 반성하는지 직접 몸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못 믿겠으니 당장 짐 싸고 속초로 내려오거라. 넌 예절 교육을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시켜야겠으니까. 그럴게요, 어머니. 제가 속초로 내려가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울면서 애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조금은 마음이 풀리더군요. 솔직히 어떤 시어머니가 손주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를 월세 단칸방으로 내쫓고 싶겠습니까? 저도 말은 강하게 했지만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며느리 혼자서 서울에서 아기를 보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어린애 같은 며느리가 갓난 아기를 어떻게 혼자서 돌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제 곁에 두면서 손주도 봐주고 며느리의 예절 교육도 시킬 목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손주와 함께 속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죠. 어허, 어른이 먼저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 안 된다고 했지? 아파요. 그렇다고 젓가락으로 손등을 때리시면 어떡해요. 한 번쯤 까먹을 수도 있지. 정말 너무하셔. 어른한테 말할 땐 밥 먹었어요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얼른 따라 해봐.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아유, 어색해요. 이거나 그거나 말뜻은 똑같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생각한 걸 그렇게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집에서 그러는 거야. 가족들끼리니까 이해해 줄 수도 있다지만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까지 다 욕먹는 거다. 게다가 네 아들도 그런 널 보고 자랄 텐데 아이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으면 너 기분 좋겠니? 저는 그 옛날 오냐오냐 자라던 제 아들을 교육했을 때를 떠올리며 며느리를 하나씩 가르쳐 나갔습니다. 30도 넘은 애한테 이런 초등학생도 아는 걸 가르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약속했던 대로 조금씩 제가 하는 말을 새겨 들으며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긴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정말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쪽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용히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자 며느리가 손줄 안고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서 너무 어려워. 난 왜 이런 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건 초등학생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래. 아무래도 난 우리 아빠 말처럼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 건가 봐. 여보, 나도 그냥 여보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면 안 돼? 어머님 가게 나가셨을 때 나 혼자 애기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안 되겠지? 내가 여기서 어머님한테 예절 교육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하잖아. 나 우리 하준이한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내서 이겨내볼게. 응원해줘서 고마워, 여보. 울면서 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는 며느리를 보자 가슴이 짠해지더군요. 아무리 우리 며느리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어도 어찌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갓난하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제가 수시로 잔소리를 해대고 혼을 내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혹시나 약해질까봐 대놓고 달래주지 못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오랜만에 몸보신 용으로 삼계탕을 끓여주었답니다. 예, 이것 좀 먹어봐라. 원래 아기 키우는 엄마가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아기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자, 여기 닭다리 2개 다 줄 테니까 꼭꼭 씹어 먹거라. 혹시라도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고. 내가 낮엔 가게에서 일하지만 잠깐 집에 와서 하준이 봐주는 것도 못하겠니? 그제야 기분이 조금 풀렸는지 며느리는 시익 웃으며 닭다리를 맛있게 뜯더군요. 저는 해맑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며느리도 점점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1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도 않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문득 한 번씩 실수를 하긴 하지만 곧바로 알아차리고서는 저한테 죄송하다며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하루 전부터 장을 보고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세상에 마냥 어린애 같던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아보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다 당신이 만든 거야? 우리 엄마가 도와준 거 아니고? 내가 도와주긴 다 하준 엄마가 부지런히 혼자 다 한 거다. 왜? 네 마누라가 너무 달라지니까 못 알아보겠니? 정말로 하준 엄마가 전부 다 한 거라고요? 와,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우리 어머님이 워낙에 1등 선생님이시잖아.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 줄 알아? 살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기 돌보는 거, 그리고 말 예쁘게 하는 법까지 완전히 공짜 과외를 듬뿍 받았다니까? 그쵸, 어머님? 그럼 내가 아주 과외를 혹독하게 시켜줬지. 그런데 이걸 다 머리로 흡수하고 이해한 건 다 하준 엄마 아니니. 내가 1등 선생님이라면 하준 엄만 1등 학생이란다. 자자, 그럼 배고프니 다들 밥이나 들자.
다소곳이 앉아 저와 남편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기특하더군요. 별건 아니지만 사소한 습관 하나부터가 바뀌었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케이크 하나를 가져오더군요. 어머님, 우리 케이크에 촛불 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니께 진심을 담아 쓴 편지인데 창피하니까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아셨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길래 창피하다고 하는지 저는 궁금했지만 꾹 참고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야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덕에 제가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버릇없고 못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은 자다가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만 싶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 밑에서 오냐오냐 커서 잘 몰랐던 것들 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머님 덕에 잘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할게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은 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예절 교육을 한답시고 모진 말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남의 자식에게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지를 읽은 전 며느리가 제 진심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방에 들어왔는지 며느리가 울고 있던 절 뒤에서 꼭 안아주더군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그동안 잔소리 하셨던 것도 다 절 아끼니까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저 그리고 어머님 덕에 바뀐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 철없는 아이로 남아 하준이도 제대로 못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만 우시고 저랑 같이 요 앞에 산책이나 하러 가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상쾌한 공기도 마시면서 기분 전환하면 좋잖아요. 그래 며느라, 같이 산책이나 나가자꾸나. 네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게 되다니 오늘은 내 평생 가장 기쁜 생일이구나. 그렇게 전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산책을 나가 엄마와 딸처럼 도란도란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그 행복한 감정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에게 드디어 예절 교육이 끝났음을 통보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건 다 가르쳤구나. 이젠 내가 옆에서 하나씩 알려주지 않아도 너 혼자 잘할 테니 이곳 생활은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라. 너도 네 남편과 주말 부부로 사는 게 힘들었잖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제가 며느리 어깨를 토닥이며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도 감격했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 후 서울로 돌아간 며느리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주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오죽하면 아들이 자기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 것 같다며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며느리와 정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걸까요? 처음 며칠 동안은 속이 후련하더니 나중엔 며느리가 없는 집안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특하게도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해 제잘되는 통에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 해맑은 성격만은 그대로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 아직은 더 지켜보는 게 맞겠죠. 저는 손주가 5살이 될 때까지 며느리가 지금의 개가천선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해요. 지금은 비록 제 명의의 전셋집이지만 그때가 되면 아들 부부의 명의로 작은 집이라도 사줄까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저보다도 훨씬 많은 아이들인데 부모가 되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미운 짓을 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고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반드시 그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네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